서울 시내 한복판, 번화가 골목 하나를 꽉 메운 줄이 보입니다. 20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그 줄 끝에 사람들이 여전히 붙어서고 있습니다. 무슨 유명 맛집이냐고요? 아닙니다. 포장마차입니다. 천막 찢어지고 의자는 플라스틱 간이 의자, 테이블은 접이식 캠핑 테이블, 허름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그런 포장마차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포장마차 안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 남자의 손을 보십시오. 주름이 깊게 파인 마디마디가 굵은 노인의 손입니다. 62세. 이 남자 겨우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이 근처를 양복 입고 서류 가방 들고 출근하던 사람입니다.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회사, 같은 길, 같은 시간에 그런 사람이 지금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휘젓고 있습니다. 대체 이 1년 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하려면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남자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그날로. 이 남자의 이름 편의상 종수 씨라 하겠습니다. 종수 씨는요, 22살에 한중견 식품회사의 말단 생산직으로 입사합니다. 1984년이었습니다. 그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대학 못 나온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공장 아니면 공사판, 둘 중 하나였던 시절. 종수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매 셋을 키우고 계셨으니까요. 종수 씨는 성실했습니다. 아니, 성실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걸 365일 반복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드리는 게 그 사람의 유일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생산직에서 시작한 종수 씨는 반장이 되고 공장장 보조가 되고 마침내 공장 운영팀의 과장 직함을 달게 됩니다. 대졸 출신도 아닌 사람이 과장까지 올라간 겁니다. 회사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종수는 다르다. 저 사람은 회사가 곧 인생인 사람이다. 임원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종수 씨는 부장이 됩니다. 생산 라인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 공장 설비 하나하나를 자기 손으로 만지고 고치고 개선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매뉴얼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40년치 경험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전부 들어 있었으니까요. 레시피 하나 공정 온도 0.5도 차이, 숙성 시간 30분 오차, 이런 것들을 몸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이 흘러 종수 씨 나이 62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병가 한 번, 지각 한 번 없는 기록. 회사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을 줘야지요. 감사패라도 걸어줘야지요. 정년 퇴직할 때 전 직원 앞에서 박수라도 쳐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종수 씨가 느끼기 시작한 건 한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회의에 불려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장 관련 회의라면 무조건 종수 씨가 참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메일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가 싶었습니다. 총무팀 직원한테 나 회의 빠졌어? 물어보면 아, 부장님은 이번 건 해당 안 되셔서요 하고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신입사원 교육 담당에서도 빠졌습니다. 20년 넘게 신입 교육은 종수 씨 담당이었는데 갑자기 외부 컨설팅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부장님. 요즘은 시스템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30대 초반의 기획팀 차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차장,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민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종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거니까,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종수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평 대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이 사람이 40년을 버텨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수 씨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조정의 칼날 맨 첫 번째 줄에 종수 씨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글쎄, 이걸 종수 씨한테 알려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료들, 직접 가르친 후배들, 매일 얼굴 보며 인사하던 사람들, 아무도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버스를 타고 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40년간 수만 번을 지나온 그 정문. 그런데 사원증을 찍었는데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종수 씨는 당황해서 다시 찍었습니다. 또 빨간 불. 3번, 4번, 5번.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경비원이었습니다. 종수 씨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종수 씨가 이름을 대자 경비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 권한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출입 권한 삭제. 여러분, 이 5글자가 그 순간 종수 씨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40년입니다. 40년을 다닌 회사 정문에서 경비원한테 막힌 겁니다. 마치 처음 온 외부인처럼. 아니, 외부인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 겁니다. 외부인은 적어도 방문증이라도 받으니까요. 종수 씨의 2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쥔 손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심장이 가슴팍을 세게 때리고 있었는데 그게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그 순간에는 종수 씨 본인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사팀에서 나온 말. 이걸 제가 지금 그대로 전하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인사팀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종수 부장님. 어제 메일 확인 안 하셨어요? 권고사직 통보 메일 나갔는데. 메일. 40년을 바친 사람한테 메일 한 통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종수 씨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그 메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메일 뒤에 숨어 있던 한 사람, 바로 아까 제가 이름을 기억해 두라고 했던 그 사람. 민석이라는 그 사람이 한 일을 알게 된 건 이로부터 꼬박 석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종수 씨는 난생 처음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날 이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종수 씨는 결국 회사 정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에서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내려온 건 담당 직원도 아니고 인턴이었습니다. 24살 되어 보이는 젊은 친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내려와서 로비 한쪽 벤치에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권고사직 동의서. 종수 씨가 물었습니다. 왜 잘리는 겁니까? 인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권한 밖의 일이니까요. 다만 서류에 적힌 사유는 이랬습니다. 경영 효율화에 따른 인력 구조 조정. 그 한 줄. 40년의 끝이 그 한 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퇴직금입니다. 40년을 일했으면 퇴직금이 상당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종수 씨의 퇴직금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800만 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는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2000년대 초반에 한번 부도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들한테 퇴직금 중간정산을 종용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종수 씨는 그때도 군말 없이 동의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임금 체계가 중간에 여러 번 바뀌면서 근속 가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종수 씨는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 권리를 주장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회사한테 그런 말 꺼내는 게 배신이라고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먹여 살려준 회사에 어떻게 돈 얘기를 하느냐. 그게 종수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에 쥔 돈이 800만 원. 서울에서 전세금 한 달치도 안 되는 돈입니다. 종수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양복을 벗지 못했습니다. 벗으면 진짜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양복을 입은 채로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냥 벽을 봤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내가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민석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이제 해야겠습니다. 민석은 종수 씨가 직접 키운 후배였습니다. 10년 전에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영악하지만 똘똘한 구석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종수 씨가 손수 공장 설비 다루는 법을 가르쳤고 거래처 응대하는 법을 알려줬고 새벽마다 같이 라인을 점검하며 이 업계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줬습니다. 민석은 빨리 올라갔습니다. 종수 씨와 달리 대학을 나왔고 말도 잘했고 무엇보다 윗사람한테 자기를 파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기획팀 차장까지 단숨에 올라갔고 임원들 사이에서 차세대 리더로 점찍힌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 올라가려면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종수 씨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생산 총괄, 회사의 심장부. 여러분, 아까 제가 종수 씨가 회의에서 빠지기 시작했다고 했지요? 신입 교육에서 제외됐다고 했지요? 그게 다 민석의 작업이었습니다. 임원들한테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종수 부장님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최신 트렌드를 못 따라가십니다. 디지털 전환에 발목을 잡고 계십니다. 존경하지만 회사를 위해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글쎄, 존경한다면서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밥을 먹여준 손을 물어뜯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종수 씨가 알 리가 없었지요. 민석이 종수 씨 앞에서는 여전히 부장님, 부장님 하면서 커피도 타다 주고 식사 자리도 챙기고 생일에는 꽃다발까지 보냈으니까요. 이 사실을 종수 씨가 알게 된 건 잘리고 석 달이 지나서 옛 동료 하나를 우연히 만나면서였습니다. 그 동료가 술 한 잔에 입이 풀려서 다 털어놓았습니다. 민석이 뒤에서 어떤 보고서를 올렸는지, 어떻게 종수 씨의 실적을 자기 실적으로 가로챘는지, 구조조정 명단에 종수 씨 이름을 올린 게 누구였는지, 종수 씨의 눈에서 핏줄이 터질 것처럼 충혈이 번졌습니다. 소주잔을 쥔 손이 벌벌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건 소주잔을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뿐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욕을 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힘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종수 씨의 아내, 편의상 정혜 씨라 하겠습니다. 정혜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30년 넘게 종수 씨 뒷바라지를 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혜 씨한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종수 씨가 잘리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무너졌습니다. 종수 씨는 매일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잘린 걸 아내한테 차마 말하지 못한 겁니다. 한 달을 그렇게 속였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저녁 때 돌아오고 그러다 결국 들킨 겁니다. 카드 명세서에 회사 구내식당 결제가 한 달째 없었으니까요. 정혜 씨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대체 뭘 한 거예요? 인맥도 없어요? 모아둔 돈은 왜 이것밖에 없어요? 애들 결혼은 어떻게 시키려고요? 매일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정혜 씨 입장에서도 하늘이 무너진 거였으니까요.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으니, 그리고 잘린 지 2달째 되는 날 종수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 한 장. 나 언니네 가 있을게요. 당분간 혼자 지내요. 미안해요. 세상에. 아내마저 떠난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회사도 없고 돈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이제 아내마저. 종수 씨는 그 메모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식탁 앞에 주저앉았고 차갑게 식은 밥 공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밥이 따뜻했으면 그게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일 테니까. 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종수 씨에게 세상은 더 잔인했습니다. 재취업? 62세 고졸 출신을 어디서 받아줍니까? 이력서를 15군데 넣었습니다. 면접까지 간 곳이 2군데. 한 곳은 경비직이었고 한 곳은 주차관리였습니다. 2곳 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라는 말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40년 경력이요? 식품 공장 생산직 경력을 서류상으로 인정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수입은 0원인데 고정 지출은 매달 빠져나갑니다. 800만 원이 700이 되고 500이 되고 300이 되는 걸 종수 씨는 매일 밤 통장 앱을 켜서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보냐고요? 안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 수명이 줄어드는 걸 보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끌 수가 없었다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종수 씨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35. 전화를 받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 집 계약금이 좀 부족한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종수 씨 통장에 남은 돈이 28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이겁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아이고. 이 사람은요, 뼛속까지 아버지였습니다. 자기가 굶어도 자식한테 없다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린 것도 아직 아들한테 말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장에 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62세 남자가 전 재산 80만 원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뿌옇게 번져 보였다고 합니다. 울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 없이 삼각김밥을 한 손에 쥔 채로.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종수 씨가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켰는데 뉴스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옛 회사 소식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식품 민석 신임 상무 선임. 역대 최연소 임원 탄생 기사 사진 속에서 민석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임원 회의실 앞에서 대표이사와 악수를 하면서 종수 씨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그 다음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냥 누워버리거나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다시 올라가거나. 종수 씨는 그날 밤 생전 처음으로 수면제를 찾았습니다. 약국에 가서 수면 유도제를 샀습니다. 그런데 약을 사들고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접히고 또 접혀서 너덜너덜해진 그 종이를 종수 씨는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남자의 얼굴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 종이 한 장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습니다. 그 종이는 레시피였습니다. 종수 씨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손으로 적어두신 된장찌개 레시피. 40년도 넘은 종이에 연필과 볼펜이 섞여 쓰여 있고 군데군데 된장 얼룩과 기름 자국이 묻어있는 누렇게 바랜 종이. 종수 씨 어머니는 원래 시장 골목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셨던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을 고르고 된장을 풀고 한 그릇에 1,000원짜리 국밥을 팔아서 남매 셋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신 분. 가게가 크지도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그 골목에서만큼은 그 집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세상 시름을 잇는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종수 씨가 22살에 취직하고 서울로 올라올 때 어머니가 이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주셨습니다. 네가 힘들 때 이거 보고 끓여 먹어라. 엄마 손맛은 못 따라가도 마음은 갈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 섞인 그 투박한 말투로 40년을 양복 안주머니에 지갑 속에 가방 구석에 자리를 옮겨가며 종수 씨는 이 종이를 버리지 않고 갖고 다녔습니다. 꺼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것 같아서. 그 종이를 현관문 앞에서 펼쳐 들었을 때 종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레시피 위로 눈물이 번지면서 잉크가 흐려졌습니다. 종수 씨는 황급히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종이가 젖을까봐, 어머니의 글씨가 지워질까봐. 그리고 그 순간 종수 씨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포장마차. 여러분,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싶으시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40년을 뭘 했습니까? 식품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총괄했습니다. 음식의 맛, 온도, 숙성, 발효. 이런 것들을 40년간 몸으로 익힌 사람입니다. 거기에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손맛의 기억.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종수 씨는 그날 밤 수면제 대신 어머니의 레시피를 들고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된장이 있었습니다. 두부가 있었습니다. 대파 반단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텅 빈 아파트 부엌에서 62세 남자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완성된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종수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30년 전 어머니 국밥집에서 맡았던 그 냄새, 혀끝에서 퍼지는 그 깊은 맛, 그게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숟가락을 든 채로 한참을 멈춰 있었다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영영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감동적인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종수 씨가 포장마차를 열겠다고 결심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80만 원. 포장마차를 여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천막, 테이블, 의자, 가스버너, 냄비, 그릇, 수저, 식재료, 영업허가.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가장 초라한 형태라도 차릴 수 있습니다. 종수 씨는 생전 처음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은 안 됐습니다. 소득 증빙이 없으니까요. 결국 동네 지인한테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 붙여서, 그리고 중고 장터에서 천막, 접이식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를 최저가로 긁어 모았습니다. 장소를 잡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포장마차 자리가 그냥 나는 줄 아십니까? 자릿세라는 게 있고 구역이라는 게 있고 기존 상인들과의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수 씨는 그런 걸 하나도 몰랐습니다. 40년을 공장에서만 살았으니까요. 장사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리를 잡은 곳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뒷골목이었습니다. 좋은 자리는 다 선점돼 있었고 종수 씨가 끼어들 틈은 그 구석진 골목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저녁 6시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전 3가지 메뉴를 내걸었습니다. 종수 씨는 깨끗하게 앞치마를 메고 그릇을 반짝반짝 닦아놓고 냄비에 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한 명이 왔습니다. 취객이었습니다. 앉자마자 소주 있어요? 했고 소주만 한 병 마시고 음식은 손도 안 대고 갔습니다. 계산은 소주값 4,000원. 첫날 매출 4,000원. 둘째 날 8,000원. 셋째 날 비가 왔습니다. 매출 0원. 종수 씨는 비를 맞으며 천막을 접었습니다. 손이 곱아서 천막 고리가 잘 잡히지 않았고 미끄러져서 무릎을 찧었습니다.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났는데 종수 씨는 그걸 닦을 생각도 못하고 천막부터 접었습니다. 천막이 젖으면 다음날 영업을 못하니까. 일주일 매출 합계 34,000원. 여러분, 34,000원이면 식재료 원가도 안 나옵니다. 이미 적자였습니다. 80만 원에서 시작한 통장 잔고가 5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종수 씨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바닥으로 처박히는 기분. 한번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더 아프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묵직하게 내려앉는 그 기분. 종수 씨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밤 포장마차를 접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레시피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레시피에 답이 있을 리 없었지만 그 종이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좀만 더 해봐라, 임마하고 등을 밀어주시는 것 같았다고요. 2주차, 3주차, 매출은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출보다 더 종수 씨를 무너뜨린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코를 막았습니다. 골목이 좁다 보니
음식 냄새가 퍼지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옆 가게 주인은 냄새 좀 어떻게 안 되냐고 항의했습니다. 구청 단속반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영업허가 서류를 보여줘도 민원이 들어왔으니 자리를 옮기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하루는 손님 2명이 왔는데 된장찌개를 한 입 먹고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저씨, 이거 그냥 집된장찌개 아니에요? 뭐가 특별한 게 있어야지. 그리고 반도 안 먹고 돈만 내고 가버렸습니다. 그 말이 종수 씨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가 틀린 걸까? 40년 식품 경력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걸까? 아니, 애초에 내가 장사를 할 그릇이 안 되는 건 아닐까? 종수 씨는 그날 밤 빈 포장마차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요. 대신 건너편 빌딩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옛 회사가 들어있는 그 빌딩이 공교롭게도 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종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진심으로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종수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몰랐는데 누군가가 서서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등이 많이 굽으시고 시장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계신 그 할머니가 천막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주소. 종수 씨가 후다닥 일어나서 찌개를 끓였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할머니가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이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종수 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니? 종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냥 지나가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에 이런 우연이 하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할머니 이름을 편의상 순옥여사라 하겠습니다. 순옥여사는 그 동네에서 5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전성기 때는 그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른바 맛의 여왕이라 불리던 분. 시장 상인회 회장을 3번 지내셨고 요식업 조합에서 공로상을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그 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순옥 여사한테 한 수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왜 그날 밤 그 뒷골목을 지나게 되었는지 종수 씨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순옥 여사가 평소 다니시던 길이 공사 중이어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그러다 포장마차 불빛이 보여서 들어오신 거고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의 인생을 바꾼 우연이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된장찌개를 다 드시고 나서 종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고, 무슨 된장을 쓰느냐고, 몇 도에서 끓이느냐고. 종수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순옥 여사의 눈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맛은 있어. 근데 아까워. 이대로 팔면 망해. 직설적인 분이셨습니다. 종수 씨 가슴에 또 한 번 못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옥 여사의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맛은 80점이야. 근데 장사는 맛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좀 알려줄까? 여러분, 62세 남자가 70대 후반 할머니한테 장사를 배우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40년 경력이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종수 씨에게는 자존심보다 더 급한 게 있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잔고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자존심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하는데 온 힘을 짜냈다고 합니다. 순옥 여사가 가르쳐 준 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장사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메뉴를 줄여라. 세 개도 많다. 하나만 해라. 된장찌개 하나로 승부를 걸어라. 둘째, 된장을 바꿔라. 공장 된장 쓰지 말고 직접 담가라. 어머니 레시피에 나와 있는 그 방식 그대로 담가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셋째, 재료에 아끼지 마라. 남는 돈이 없어도 재료비만큼은 최상으로 써라. 손님은 바보가 아니다. 한 입에 안다. 넷째, 가격을 낮춰라. 포장마차인데 식당 가격 받으면 누가 오겠느냐? 한 그릇에 5,000원. 이 가격에 이 맛이 나오면 사람은 저절로 온다. 다섯째,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요. 순옥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마음을 채우는 거야. 내 찌개에는 맛은 있는데 마음이 빠져 있어. 손님 한 명 한 명한테 밥 해주는 기분으로 끓여. 네 어머니가 너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 말이 종수 씨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장사를 하려고 했지 밥을 해주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종수 씨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가장 좋은 두부, 가장 싱싱한 애호박, 가장 향이 진한 대파를 골랐습니다. 된장은 순옥 여사가 소개해준 시골 할머니한테서 직접 담근 재래식 된장을 공수했습니다. 거기에 종수 씨의 40년 경력이 더해졌습니다. 식품 공장에서 익힌 온도 관리, 숙성 타이밍, 재료 배합 비율, 어머니의 감으로 하던 레시피에 과학적 정밀함이 결합된 겁니다. 찌개가 달라졌습니다. 먹어보면 알았습니다. 첫 숟가락의 된장의 깊은 감칠맛이 혀를 감싸고 두 번째 숟가락의 두부의 부드러움이 목을 타고 내려가고 세 번째 숟가락쯤이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그런 찌개. 그런데 맛이 달라져도 손님이 바로 오는 건 아닙니다. 위치가 뒷골목이었으니까요. 변화가 시작된 건 순옥 여사 덕분이었습니다. 순옥 여사가 시장 상인들한테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골목에 포장마차 하나 새로 생겼는데 된장찌개가 기가 막혀. 가서 먹어봐. 50년 경력 요식업 전설의 추천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반, 호기심 반이었던 사람들이 한 숟가락을 뜨고는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입소문이라는 건 한 번 붙으면 불길처럼 번지는 법입니다. 한 명이 2명을 데려오고 2명이 5명을 데려오고 2주 만에 포장마차 6자리가 매일 저녁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줄을 서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뒷골목까지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종수 씨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죽어있던 사람의 눈에 생기가 도는 걸 순옥 여사가 보고 빙긋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순탄하게 끝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지요. 포장마차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구청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누가 넣었냐고요? 옆골목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포장마차 때문에 자기 가게 손님이 줄었다면서 민원을 넣은 겁니다. 단속반이 나와서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3번 걸리면 영업 정지. 두 번째, 건강 문제. 종수 씨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을 가고 저녁 11시까지 포장마차를 운영하다 보니 몸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퉁퉁 부었고 허리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어느 날은 찌개를 끓이다가 어지러워서 국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SNS에 종수 씨 포장마차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젊은 손님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건데 그게 퍼지면서 갑자기 사람이 몰렸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아닙니다. 사람이 몰리면서 종수 씨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선 겁니다. 재료가 떨어지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음식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리뷰가 달렸습니다. 과대평가 줄 서서 먹을 맛은 아님, 위생 상태 별로.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띄워주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깎아내리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종수 씨는 다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종수 씨가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종수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석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종수 씨가 40년간 봐왔던 그 웃음, 임원들 앞에서 짓던 그 능글맞은 웃음이 아니라 종수 씨 앞에서만 보여주던 그 후배 같은, 아들 같은 웃음.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이러고 계셨어요? 종수 씨의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끓고 있는 된장찌개 냄비 위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 종수 씨의 얼굴을 감쌌는데 그 열기인지 분노인지 모를 열감이 얼굴 전체를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민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부장님이 끓인 거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뒤에서 찔러서 쫓아낸 사람이 지금 자기 포장마차에 앉아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종수 씨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국자를 내려놓았을까요? 아니면 된장찌개 한 그릇을 끓여줬을까요? 종수 씨가 한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종수 씨는요,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쳤나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쫓아낸 원수한테 밥을 해준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종수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포장마차 의자에 앉은 사람한테 밥을 해주는 게 자기 일이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머니가 시장 골목에서 국밥을 팔 때 손님을 가린 적이 없었다. 밉든 곱든 들어와서 밥을 달라면 밥을 퍼줬다. 그게 밥을 하는 사람의 도리다. 종수 씨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대충 끓인 게 아닙니다. 가장 정성을 들여서 끓였습니다. 된장을 한 숟가락 더 넣고 두부를 조금 더 크게 썰고 파를 한 움큼 더 올려서. 왜냐? 이 한 그릇이 자기 인생 40년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요. 민석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쫓아낸 그 사람이, 내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이 한 그릇으로. 민석 앞에 찌개가 놓였습니다. 민석이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 찌개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울렸습니다. 민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건 사실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지방 출신의 가난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나왔고 입사했을 때부터 고졸 출신도 부장까지 올라가는 회사라는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든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위에서는 성과를 요구하고
옆에서는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고 밑에서는 젊은 인재가 치고 들어오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밟아야 한다고 이 사람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종수 씨를 밀어낸 건 악이라기보다는 공포였습니다. 자기가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렇다고 용서가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민석이 찌개를 다 먹고 나서 고개를 숙인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종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손님의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민석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탁자 위에 놓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5,000원짜리 된장찌개에 10,000원을 놓고 종수 씨는 그 10,000원을 한참 동안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지 않고 계산통에 넣었습니다. 특별한 돈이 아니라 그냥 매출의 일부로. 그게 종수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내 사과를 받아주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날 밤 포장마차를 접고 집에 돌아온 종수 씨는 그날 밤도 어머니 레시피를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울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극적입니다. SNS 악성 리뷰 이후 잠시 주춤했던 포장마차가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종수 씨가 방법을 바꾼 겁니다. 순옥 여사의 조언대로 무리하게 손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50그릇 한정. 재료가 떨어지면 그날은 끝. 양보다 질이라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렸습니다. 한정 수량이라는 게 사람 심리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아시지요? 못 먹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 아침부터 줄을 서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유명 먹방 유튜버가 종수 씨 포장마차에 왔습니다. 구독자 300만 명짜리 채널. 그 유튜버가 카메라 앞에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고는 5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된장찌개가 아닙니다. 이건 한 그릇에 담긴 인생입니다. 그 영상이 조회수 800만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포장마차 앞에 200m 줄이 생겼습니다. 뒷골목이 앞골목이 된 겁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제의가 3군데에서 동시에 왔습니다. 종수 씨는 프랜차이즈 제의를 전부 거절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끓이지 않으면 이 맛이 안 나옵니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더 열광했습니다. 6개월 뒤 종수 씨는 뒷골목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접고 가게로 옮긴 겁니다. 가게 이름은 어머니 된장. 간판도 없었습니다. 대신 입구에 액자 하나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원본을 코팅해서 걸어놓은 겁니다. 누렇게 바라고 된장 얼룩이 묻은 그 종이. 1년 뒤 그 작은 가게는 미슐랭 빛구르망에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미슐랭 빛구르망이 뭔지 아시지요? 가격 대비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 주는 인증입니다. 포장마차에서 시작한 가게가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 소식이 뉴스에 나던 날 종수 씨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아서 한 일이 있습니다. 가게 구석에 놓아둔 어머니 사진 앞에 된장찌개 한 그릇을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잘 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3번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어머니 된장이 유명해지고 종수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정혜 씨가 돌아왔습니다. 종수 씨가 유명해져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포장마차를 시작하고 석 달째 되던 때, 아직 줄도 서기 전
하루 매출 10만 원 하던 시절에 돌아왔습니다. 순옥 여사가 정혜 씨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남편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을 가고 있어. 한번 와서 봐. 정혜 씨가 몰래 와서 멀리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새벽 시장에서 두부를 고르는 남편의 뒷모습, 구부정한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아주머니한테 이거 신선한 거 맞지요? 하고 물어보는 남편의 모습. 정희 씨는 그날 포장마차에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수 씨가 놀라서 얼어붙었는데 정희 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된장찌개 한 그릇 줘요. 그리고 먹고 나서 앞치마를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정희 씨가 옆에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나중에 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종수 씨가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라 용돈 준 거다. 그 한마디에 아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민석은요? 민석은 상무가 된 지 1년 만에 회사에서 밀려났습니다. 새로운 구조조정의 칼날이 이번에는 민석을 향한 겁니다.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다는 걸 민석은 그제야 알았을 겁니다. 민석이 회사를 나온 뒤 어떻게 되었는지 종수 씨는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한번 가게 앞을 지나가는 양복 차림의 뒷모습이 민석 같았다고 하는데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면 밥을 해줄 것이고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고 그게 종수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어머니 된장 단골 1호 손님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된장찌개 한 그릇을 드시고 종수 씨한테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오늘은 간이 좀 짰어. 두부를 너무 일찍 넣었네. 종수 씨가 60이 넘어서 할머니한테 잔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종수 씨 그 잔소리 듣는 토요일이 일주일 중 가장 좋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수 씨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굳이 이래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라든가 포기하지 마세요 같은 말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종수 씨가 직접 한 적도 없고 아마 좋아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이 한번 물었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종수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을 때도, 아내가 떠났을 때도, 통장에 돈이 없을 때도 아닙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포장마차에 앉아서 포기할까 생각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을 넘긴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답니다. 근데 그게 제 힘으로 된 건 아닙니다. 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남겨주셨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와 앉아주셨고 아내가 앞치마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찌개를 끓인 것뿐입니다. 지금도 서울 어딘가 작은 가게에서 종수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을 갑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품 안에 넣은 채로 허리는 여전히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리지만 냄비 앞에 서면 그런 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가게 벽에 걸린 액자 속 누런 종이 위로 오늘도 된장찌개 김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